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8번째 시간입니다. 2주를 쉬고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덥게. 날이 너무 더웠어요.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저는 박 박사님 특별히 힘들게 보내셨죠? 예, 뭐 촛불 집회도 가고 국회 청문회도 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하고 덥고 또 국가가 어렵다니까 에어컨도 못 틀겠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기 소감은 어떻든가요? 청문회 자리에 처음 나가보셨잖아요. 예, 참고인이었지만 사실은 증인된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날이 하이라이트였죠? 그렇게 권은희 수사과장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온 날이고, 그렇죠. 조명철 의원 얘기도 나온 날이고. 예, 그리고 서울경찰청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 가장 핵심적이고 실제 문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날이었으니까. 이따 본격적인 얘기는 이따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이 박사님. 저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만 수료했고요. 아직 이철이 박사를 박사 못 과장님. 땄습니다. 누가 약 올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뉴욕타임즈를 즐겨 봤었는데 트위터에서 시사게이트 소식을 듣고는 매회 한겨레 TV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팬입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호님의 제화부를 듣고는 맹자의 수호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분같이 진정한 보수가 많이 계셨음을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김보엽 기자님의 시민K도 간단 명료한 시사정리가 귀에 속 들어오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 박사님도요. 예. 양혜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 그 사연 보내주신 님 성함을 얘기를 안 했네요. 이주연 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님, 스위스 베른에서. 네. 양혜운 님은 전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50대 은퇴자인데 요즘 지상파 방송은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민주당의 무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보다도 더 앞날이 캄캄했던 시절도 잘 극복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민주 대 군부 독재라는 구호 아래 민주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여론을 모아서 투쟁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민주화라든가 언론 자유, 국정원의 헌법 침해라는 구호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통일하고 여론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예전보다 매우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목표 내지는 구호, 프레임 같은 것을 시사게이트에서 앞장서서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무조건 밝은 새벽이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까지 10년 집권에다가 앞으로도 다시 10년을 집권해야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복지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슈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향을 시사게이트가 제시해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정부 10년까지를 민주화 시대라 이렇게 보면 시대 구분을 해보면 그 이후에 이른바 진보든 민주 세력이 새로운 시대 담론이라 그럴까요? 시대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 그런 게 별로 필요 없는 게 보수 세력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지키기만 하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뭘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키자는 데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선진화니 이런 컨셉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쪽 진영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 말씀, 그런 시대 과제, 시대 담론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집권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쪽 진영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거든요. 선거에 임박해서 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도 사실 논의가 돼야 되고요. 민주당도 우왕좌왕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쪽 진영 전체가 사실 좌표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이분께서 잘 지적한 것 같아서 이런 토론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복지,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이런 굵직한 의제들이 나왔었잖아요. 의제만 있었어요. 네. 이 의제를 어떻게 다룰 줄은 몰랐어요. 그 의제마저도 새누리당 쪽에서 쏙쏙 그렇죠. 다 빼먹어버렸죠. 빼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복지 먼저 꺼내놨다가 우리도 복지 할게 이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꺼내놨는데 이것도 우리도 할게 그러고 더 선명한 사람 있잖아요. 상징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버리니까 김종인 전 장관 같은 사람 데려가 버리니까 또 이쪽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젠다를 새로운 어젠다 꺼내놓고 그걸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실력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별성을 보여주고 그렇죠. 진위를 가려주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그래야지 이쪽이 더 이제 설득력 있는 세력이 되는 건데 그거를 실패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당에 있을 때는 복지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복지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꺼내놔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 세금 폭탄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서둘러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건데. 네. 이 시사게이트 공식 메일과 트위터로 시청자 의견이 소개되면 그리고 소개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또 이철이의 히든카드에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선물은 대박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앤 스테디셀러 작가인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편입니다. 창비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죠? 그렇죠. 일본을 가신 거예요. 일본도 우리 땅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 농담이고요. 정신적으로는. 예. 유홍준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일본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있고 한국은 근대사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인터뷰 보니까 2000년 동안 일본이 우리 문화에 빨대를 꽂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왜 얕보는 걸까요? 저는 친일파 때문이라 그렇다고 봐요.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봐라, 우리나라한테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류 아니냐. 아베가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그랬다면. 아, 그랬어요? 그런 얘기. 누구를 겨냥한 거죠?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그때 일본 관계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했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친일파를 청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얕보는 게 아마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를 청산 안 하고 네? 그냥 살려서 그냥 그 사람들 위주로 나라를 계속 끌고 갔다 그러면 독일이 그렇죠.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것들 뭐 만만해 보지 않을 거냐. 저는 일본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게 깔려있다고 봐요. 일본 주류, 일본의 우익 주류들이 대한민국 나라를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일제시대 때 배운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걸 뭐 일조일석에 다 쏟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이 정신적 건강을 바로 세우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담당 PD가 이런 말도 하네요. 시사게이트 트위터로 격려의 글을 자주 올리신 시청자분들께도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쪽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이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제 이름과 주소를 노출시키는 게 좀 그렇네요. 솔직히 선물을 받고 싶은 심정 이전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저나 제 부모님께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염려스럽네요. 제가 하도 트위터로 많은 비판을 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수준으로 타락해버린 이 마당에 지금 저에게 쪽지를 보내시는 분이 국정원 직원인지 진짜 시사게이트 PD님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이 PD 참 참담하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하네요. 참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저도 왜 그 국정조사 촉구하느라고 10만 명 서명, 20만 명 서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다 10만, 20만 선물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새누리당에 가져가서 제출을 하니까 네. 일부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내 그렇죠. 신원 정보를 새누리당에 주냐. 근데 사실 제가 신원 정보는 전혀 안 가져갔거든요. 서명은 온라인에서 하시는 거고 제가 전달한 거는 제가 쓴 그 청구 예. 문이에요. 그 글 이래라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나 정부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처럼.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 친구가 걱정하는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 이게 우리 학생운동 대학 들어가서 처음 할 때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예. 잡혀가면 그렇죠. 부모님한테 연락가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80년대 우리가 했던 고민이고. 근데 그때 실제로 피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분들,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학생 시위하다가 적발되고 그랬으면 일단은 경고, 아들 관리 잘해라. 그러다도 안 되면 인사불이익 받고 그런 사람들이 기업들도 있었죠. 그랬어요. 네, 기업들한테도 통보해서 막 그걸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80년대 했던 걱정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는 게 참 참담한 거죠. 그렇죠. 공개방송. 공개방송? 공개방송. 성화방송? 2주 동안 쉬시더니 완전히 지금. 공백기가 커요. 지금. 우리 공개방송합니다. 네. 네, 시사게이트 10회를 맞아서 시사게이트를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4일이고요.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장소는 한겨레 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두 분 사인회도 그날 같이 할까요? 4일이에요? 수요일이? 9월 4일. 9월 4일. 네. 네. 오시는 그 방청객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꼭 오십시오. 한 주간의 시사를 시민의 눈으로 짚어보는 김보엽의 시민K부터 만나시겠습니다.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청문회장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아니 출생지가 광주면 광주의 경찰입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인신공격성 망언입니다. 북에서 나고 자라 탈북한 뒤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된 조 의원께 같은 방식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조 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390만 원이나 냈지만 강의 시간에 아이리스 드라마를 틀어주더라. 국정원 직원 채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학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국정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따, 홍어, 종자, 전라디언들은 전부 뒤져불어야 한단께? 국정원 직원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악플 달 줄 알고 좋아요나 찬반 클릭질을 마구 할 수 있는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 있으면 바로 특채하지 않을까요? 신수지의 360도 회전 시구에 이어서 태미의 공중 회전 시구까지 요즘 우리나라 시구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에 시구할 분들은 어떤 시구를 해야 할까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가림막 시구는 어떨까요? 청문회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처럼 가림막 뒤에서 던지는 거죠. 아마 궁금증 돋을 겁니다.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강들이 앓고 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 담합에 비자금 조성, 로비 혐의 공사 관계자 구속까지 예상했던 악취들이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 4대강 옹호하던 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점을 떠다가 녹차라떼 한 잔씩 돌릴까요? 느낌 아실 테니까.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재산과 권력을 차지한 친일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억지와 궤변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며 국민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국정원 청문회장에서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을 보면서 당시 친일파들이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반민주, 독재의 잔재로부터 독립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 K였습니다. 근데 오늘이 원래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날이잖아요. 오늘은 증인도 아무도 안 나오고 새누리당 의원도 오지 않고 원래 정의는 없었죠? 합의되지 않은 그 증인이나 또는 추가로 할 증인을 오늘로 잡아놨었는데 네. 못한 거지. 합의가 안 한 못한 거지. 거죠. 예, 합의가 안 됐고 새누리당은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참수도 안 하고요. 야당 측만 나와서 특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저는 이게 좀 생각이 제가 좀 나이브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이렇게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래도 뭐 많이 양보하면 그래도 점잖았거든요. 그래도 뭐 왜냐면 스펙도 좋고 예. 캐리어도 좋은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그 말하는 거는 좀 점잖게 하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뭐 거의 깡패. 막가자는 거더만. 조폭 깡패 수준의. 속된 말로 깨벗고 나왔죠. 근데 거의 뭐 야 어떻게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치고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의 진짜 완전 까놓고 덤비는 스타일이더만. 실제로 그날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일단 네. 물론 TV를 통해서 그 전에 1차 청문회 또는 그 전에 기관 보고에서도 뭐 상당히 처음부터 사실은 많이 놀라고 그리고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그 보수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이 보수 정당이니까. 이제 보수하지 마요. 그러니까요. 그럼 좀 뭐예요? 참보세요, 참보. 근데 그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이 정당의 기율이라는 거, 네. 기관과 규율이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날 청문회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졸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특정인을 그냥 추앙하고 명령하면 그냥 가서 달려드는 졸개, 쫄병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세요. 하수인이야. 이름. 아니, 뭐 다 알잖아, 몇 년들. 그리고 특히 세 사람이 아주 뭐 발굴이만. 조명철, 이장우, 이장우. 김태흠, 와, 뭐 거의 세드만. 이분들이 전투 심리에 빠져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 전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인이, 존경이니, 존중이니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공격해야 된다. 네. 밀리면 진다. 그 지침을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준 거예요. 내려놓고 사라진 거죠. 아, 원래 왜 그 양반이 자기가 대선 때 비가 치적치적 오는 날 왜 그걸 읽었느냐라는 네. 발언한 게 그 뭐 중진 무슨 뭐 회의인가 할 때 남경필 의원인가 막 좀 이렇게 딴 얘기 하니까 네. 죽고 살기 게임 지금 뭐 네. 하는데 한 번 붙는 판에 그런 얘기 했어요? 뒤에서 네가 총질을 하냐. 네가 지금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해서 막 눌렀거든. 그것이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을 지배하는 멘탈리티인 거예요.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전투예요. 상대를 제 앞에는 전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하는 거야. 입법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 선수 안 하잖아. 그러면 속으로 해요. 고맙겠지 자기들이야. 국회 권능을 그러면 작전을 짜도 이렇게 짜는 게 더 세련되잖아. 한 명은 여보쇼 그건 뭐냐. 호통쳐도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쇼라도 해야 좀 멋있게 보일 텐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러게요. 예, 완전히 속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더라고요. 너무 저는 이번에 보수 정치인의 몇몇이겠습니다만 민낯을 보고 나서는 너무 정말 실망스럽고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불행이에요. 국제 운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정도면.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전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국회라는 그 신성한 민의의 정당의 어떤 본 모습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선거 많이 남았다 아직. 예, 뭐 그런 이기고 지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만약에 청문회에서 미국의 워터게이트처럼 뭐 드러나고 또 그것이 특검으로 이어지고 진상 다 드러나서 몸조리 수갑 차고 들어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들이 읽혀지더라고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 정도 할 정도면 누군가는 뒤에서 점수 매기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일일이 행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 매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인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도 속된 말로 쪽팔린 거 알지 않겠어요? 쪽팔리겠죠.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확신범 같아요. 그 사람들 몇몇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게 확신할 수 있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 마음속에 문재인 대통령 됐으면 좋겠죠? 그거 물어보고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전 놀랬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서로 오가다가 야당 의원이 한 이야기이지만 정청래 의원이 돼지라는 표현을 썼더니 제가 바로 그 돼지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물론 그게 웃자고 한 얘기라면 뭐 웃자고 한 건 아니죠. 예, 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청문회장 청문회장 바깥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한 욕을 했다 그러더만. 예.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미친 뭐 이렇게 아주 극한 용어를 쓰면서 여성 의원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다면서요? 그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품위, 자존심, 인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권은희라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인격 살해를 해?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 청문회 최고의 스타는 권은희 수사과장인 것 같아요. 실제 권은희 과장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 상황이. 네. 그렇잖아요.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속한 집단과 조직,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보여지고 본인이 혼자란 말이죠. 계속 강조하잖아요. 새누리 의원들이. 14명과 혼자 14대 1 아니냐. 왜 당신만 다른 얘기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그런 착한 사람의 양심을 자꾸 자극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게 사사건건이 동료들과 부딪히고 조직과 부딪히고 그 마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지 남들은 뭐 스타다 영웅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께는. 그 고통일 뿐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진상이 드러나고 밝혀져서 자신은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그분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물론 그렇죠. 응원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되고 보호해드려야죠. 뭐 광주의 딸이 아니라 정의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럼요. 잘하더라고요. 그 소신 있고 본인 심지가 분명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하려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습해도. 친구더라고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은 사실은 문재인 아니야. 문재인이 대통령 되길 바랬지. 지금 얘기해. 고백해. 증인 선서했잖아. 이거잖아요. 증인 선서 한 사람 위증하면 처벌받아. 예를 들어 권은희 과장이 조금이라도 그런 법을 잘 몰랐다거나 심지어 좀 약하다거나 이랬으면 거기에서 사실은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되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48% 문재인 후보 찍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우선 기본적인 아직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아주 거창한 정의도 많고 그러지만 결국은 공존하자는 거거든요. 같이 살자는 거,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기본은 지키고 가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버젓이 생중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이 정신적인 왜곡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걸 뭐라 그러죠? 일종의 문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고 잘못됐음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 당리당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전략상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후자의 한 표. 이 문맹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뒤에서 점수 매긴 사람, 또 청문회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음 그 구회에 초청하죠. 아니 사실 나오시라고. 국정원한테 셀프 개혁하라고 한 게 큰 지침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뭘 할 수 있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회 많이 부족했지만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빵점. 빵점? 100점 저는 만점에 창과 방패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저는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니까 방안 입장에서 보면 약간 거칠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익숙하게 봐왔던 모습이니까 일반 국민들보다는 저는 그래도 양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너무 과하다. 저는 제가 볼 때 어느 선을 넘어선 건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용인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긴 했지만 그거를 결국 뚫고 네. 국정조사를 성과를 내는 건 역시 야당의 몫이라는 말이죠. 야당 의원들의 준비, 네. 실력, 심지어 전 태도까지 별로 뭐 좋은 점수 주고 싶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빵점이다. 청문회 때 그렇게 보통 생각해요?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50 청문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 던진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따졌는지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정이 복받칠 때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진짜 차분하게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팩트가 없을수록 차분하게 접근해서 누가 옳은지 누가 나쁜지를 보여주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훈계조로 얘기하고 이런 건 저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조금 후하게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쭉 보면 청문회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또는 국정조사가 없었더라면 원래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네. 뭐 한겨레 신문 기사 읽어보시고 한 시민분들이야 답답하시겠죠. 청문회 뭐야 이거 새로 나온 것도 별로 없네 하시겠지만 그 이외에 주로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종편 주요 일간지만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이번 국정조사 보시면서 그 경찰관들의 대화 CCTV가 틀어지고 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경찰 내에서 어떤 회의가 특히 15일, 16일 상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선 수서경찰서와의 그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일단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들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 앞에서 내놔졌으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적시되지 않았던 부분들 역시 부분적으로 좀 나온 게 부분적으로 있죠. 드러났죠. 네. 그런 부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역할, 특히 특위위원들의 역할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박수 쳐드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네. 믿어요? 난 박수 못 쳐. 정말. 예. 정말 그러니까 박수 못 쳐. 뭐 그런 건 있죠. 이 청문회가 국정조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수로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논리적인 대응,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그 50 청문회 말씀하셨지만 50 청문회랑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청문회는 일단 50이 꺾어진 다음이었고 그래서 누가 뭘 할 수 없는 상황, 마음대로 판이 벌려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연결된 당, 그 당시엔 민정당이었던가요? 민정당 네. 후속이었던가? 그쪽에서는 사실 의욕이 없었죠. 막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여전히 연계되어 있어 살아있고 네. 특히 집권 초기이면서 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력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국정조사를 방탄, 변호, 법정에서의 완전히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집단 변호인단 국정원 변호당이 되버렸죠. 변호당이 되어버렸죠. 네. 그런 것을 뚫고서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실체적인 사실관계조차도 검찰의 수사 기록 이외에는 사실은 의지할 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우리도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이 안 드러날 거다.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느냐. 그 호응에 의해서 안에서 뭔가 좀 제보도 생기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야 된다. 판 자체를 그렇게 운영해서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제보가 없었다면 새로운 팩트를 못 찾아낸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은 기존의 팩트만 가지고도 누가 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는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호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쪽이 나쁜 사람인 건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예, 예. 일반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 이쪽이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 포인트인데. 그렇죠. 왜 그런 걸 못 보여주냐는 게 제가 답답한 대목이고, 딴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그냥 베스트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포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짜게 점수를 주는 거고요. 정인 선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 당황하는 모습을 생중계를 볼 때 저는 정말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미리 생각을 못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쪽은 생각해냈잖아요. 정인은 생각해냈잖아. 예. 맞네. 그렇잖아요. 그럼 낌새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미리 따져봐야 되죠. 낌새가 있었으면 빨리 뭐라도 대책을 세워서 대응이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그런 데 대한 준비 없더라고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 사건 파헤칠 때 보면 굉장히 팀플레이도 잘했거든요. 그리고 자료 찾고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잘 돌아갔는데 이번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짜게 점수를 매기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국정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오늘은 미국의 워터게이트와 우리나라 국정원 게이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5개월 전인 1972년 6월 17일 야당 사무실에 민간인 5명이 침입,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것이 워터게이트의 시발점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정부,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모두 강력하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선거는 닉슨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FBI는 닉슨 선거운동본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범행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닉슨 선거운동본부와 백악관 및 CIA가 관련되어 있다는 폭로를 합니다. 결국 미국 상원은 국정조사 개최안에 대해 찬성 77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여당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찬성한 것이죠. 한편 법정에서는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배후를 밝히면 감형을 해주지만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40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피고인들이 백악관 고위 간부의 연루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5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워터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ABC와 NBC, CBS 3대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모든 과정을 TV로 생중계해 미국 국민의 85%가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5월 19일 법무장관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아치발드 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자동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술로 나오자 국회와 특별검사가 함께 백악관에 녹음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는 녹음 테이프 제출을 청구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콕스 특별검사는 집요하게 닉슨 대통령 및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게 되죠. 결국 1973년 10월 20일 닉슨 대통령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하지만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법무장관과 차관을 해임해버리고 신임 장관이 콕스 특검을 해임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이른바 토요일의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핵심 참모들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구속,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은 뒤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위원들은 FBI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사법 방해, 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지시를 한 직권 남용,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집무실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국회 모독 3가지 사유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되죠. 국정원 게이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터게이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범법 행위자인 민간인 5명이 바로 체포, 구속된 반면에 한국은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후 정의 구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태도에서 한미 간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 권력 및 압력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내부자의 제보가 진상규명의 발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집권 여당이 내부 제보자를 매관 매직으로 공격하며 이를 사건의 본질이라고 호도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라이벌에게 국장 자리를 뺏긴 FBI 마크 펠트 부국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다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게이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1970년대 미국보다 2013년 대한민국의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 수준이 결코 뒤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특검이 하나의 저는 방안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좀 정돈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은 접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사실 충돌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쪽은 대통령 만나서 담판지에서 풀겠다는 거고, 네. 특검은 그게 아니고 제3의 기구가 뭔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해법이 다른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병립하기 힘들다. 그렇죠.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나를 된다. 선택해야 되는데 지도부는 당의 공식 당론을 일단 뭐 단독 회담을 좀 하자라는 네. 쪽으로 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저 특검 얘기를 꺼내는 쪽은 아직 당론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우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얘기 나오는 것도 뭐 민주정당의 좋은 뭐 표징일 수는 있겠으나 네. 이런 큰 싸움을 관리해 나가는 데서는 조금 어설프다는 느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면을 정리하는 데는 특검이 유효할지 모르나 저는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는 데는 특검이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간에 근데 특검도 최소한 만약에 청문회 자리에 국정조사 자리에 그 원세훈, 김용판 말고 그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양반이 나와서 뭐라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특검 갈 명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양반들은 안 왔잖아요. 아니, 나왔어도, 나와도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더 특검이 필요해졌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과연 알맹이 있는 얘기를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그 대응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정리정돈 부분은 이 소장님하고 제가 동의를 하지만, 특검과 단독 회담이 병립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단독 회담에 합의 내용 중에 특검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설특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분의 공약이란 말이죠. 그 첫 작품을 이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양자가 지금 이렇게 대치로 풀기보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특검에게 맡기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 어떤 양자 모두를 위한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어쨌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됐고, 그런데 이제 특검의 의미는 뭐냐면 그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었고 제한돼 있었고 또는 그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범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사실은 국정조사가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단독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전혀 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표 박사 얘기처럼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만약에 합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특검이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새로운 걸 밝혀낼 거냐. 별로 저는 유효한 수단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뭐 양쪽 다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수단이 없다. 이런 정도로 출구 전략은 될 수 있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하고 만나서 특검으로 풉시다. 이거를 합의한다는 건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 이것 때문에 뭔가 뭐 양쪽이 단판이 끝났다. 네. 말하는 것도 저는 웃기는 그건 거라고 아니죠.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문제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봉인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중에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어느 바뀐 뒤에? 이거 아니 뭐 정권 바뀌기 전이든 뭐 지방선거 이후든 총선 이후든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걸 뭐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매듭을 지어서 네. 털고 가자. 꼭 그게 좋은 방식일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난 대선 때 사직을 하고 나와서 TV 토론하고 이럴 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권이 안 바뀌었길래 이 사건의 진실은 이번 정권 하에서는 안 드러나겠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씩은 드러났고 저는 사실 그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팀장과 검사
이번 그 수사팀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잘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쉽고 분명히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돌아간 양상을 보아하니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한계 내에서도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것들은 계속 읽혀져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나마 밝혀진 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압력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정조사가 실시가 됐고 그래서 국민들께 이게 완전히 덮어진 상태는 아니고 조금의 틈이 야 저런 구덩이가 있고 음습한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수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된 건 큰 성과다. 그래서 이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한 진실을 드러내자. 이건 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약간 이제 마무리가 어떤 형태도 되면 저는 검찰 흔들기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최동욱 청장 흔들기로 들어가서 아마 알턴이 빼듯이 뽑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밀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검찰 앞에 가서 촛불 집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보호하기.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다 드러내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고려들이 좀 민주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검찰도 특검으로 가면 전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약간 걱정스러워요. 이게 완전히 부정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저러한 고려들을 조금 많이 하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대응을 할 때다라는 게 뭐 제 문제의식이에요. 지금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상처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희망 고문을 또 했잖아요. 진실이 드러날 수 있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계속 지난 8개월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쯤에서 멈춥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역적이 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시민들의 참 바램을 저보고도 자꾸 그걸 앞장서서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참 제가 다 던져서 앞장서서 이끄는 방향이 뭔가요? 이건 최종 목표까지 예를 들면 대통령 하야까지 이끌어내라, 이 정권 붕괴까지 이끌어내라, 뭐 이런 거죠. 남자 잔다르크가 되라는 얘기.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이게 그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역사 속에서 흘러온 이 정체성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민초들의 생활도 봐드려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길도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호소했던 게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도 처벌받고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그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개혁 방안 내놓으시고 사과하고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우리 국민들께 이 정도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노력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바꿉시다.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안 하니까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 시민들의 아픈 마음과 촛불에 쏟아진 열정과 대통령 물러나라고 소리치는 그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잘못 드리면 또 잠깐 맞아줄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든 거를 국정만 가지고 전선을 운영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쪽이 철통 방어하면서 버티면서 사실 얻는 소득이 많아요. 진실을 숨겼다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문제가 지금 어젠다로 못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른 많은 문제들. 그렇잖아요. 근데 스리슬쩍 경제민주화 그렇죠. 다 했다고 그러고. 세제 개편은 그거 조그만한 것만 가지고도 16만 원 세금 올리는 거 가지고도 민심이 들끓는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4일 만에 수정하잖아요. 그것도 엉터리 수정이긴 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저는 과연 인화점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다 계속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고 예를 들면 정기국회를 온통 이걸로만 다 끝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이슈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전체 전선을 운영한다 그러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우리 표 박사 얘기한 삶의 문제, 세월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이 중심축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역시 주전선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선에서 승부가 나야 지금 민주당이 실력 있는 집단으로 가고 다음 선거도 좀 해볼 만한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국정원만 가지고 물론 끝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이슈만 가지고 버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몇 차례 촛불 집회를 나가면서 이 촛불의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좀 담을까 어느 그릇에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떻게 그릇에 담아서 그걸 동력으로 또 이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막 끌어오르다가 또 어느 순간 싹 사그러져 버리면 그 뒤에 남는 허무감, 좌절감. 네, 좌절감. 사실은 촛불은 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네.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많이 양보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촛불의 효과예요. 저는 그러니까 야당이 그나마 저렇게 싸워준 것에 대한 효과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러지 않았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을 더 심하게 다뤄서 거의 그냥 항복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됐을지 모르는데 왜 뭔가 양보해가면서라도 북한도 많이 양보했습니다만 이쪽도 양보한 건 분명히 있거든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촛불의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조금이라도 성과를 봐요. 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은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지금 그런 건데 얼렁뚱땅 양보하고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입장에서 조금 후퇴한 거예요. 박근혜 그렇죠. 정부도. 그러면 왜 저럴까? 국내 정치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지금 몰리니까 이쪽에서 좀 열어보자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효과를 전면적으로 원래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 내서 촛불 들고 나온 거는 누적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bom불 트듯이 또 밀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저소리도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 길게 보고 가야 된다. 단기 선거는 잘 안 난다. 단기 선거가 놓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해지더라 이거죠. 제가 6.29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당해보니까 4학년 때 했잖아요. 60항쟁, 6월 항쟁을 4학년 때 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린 가면 그냥 가두 집회 나가면 그냥 맨날 이런 막 피 뿌리고 그냥 동원다니기 바빴는데 거의 전국하고 막 돌아다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게 생소하더라고. 근데 6.29 딱 나니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긴 게 온데간데 보인 거야.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좀 넓혀서 보지 않으면 전체 전략적 그림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단기 성부만 보고 갔을 때는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다 해요. 현재 시국을 좀 풀 수 있는 키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계속 저렇게 뭉개고 있으니 야당한테 8.15 때 뭐라고 그랬죠? 선진적인 정치를 좀 하자. 국민 행복을 위해서. 지금 들고 나온 이제 프레임이 그거 아니에요. 민생 대 정쟁 이 프레임. 예. 지난 총선 이후에도 사실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네. 본인은 민생, 저쪽은 정쟁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구도가 저는 먹히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프레임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내버려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쪽만 싸움,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계속 싸울 경우가 갖는 손실, 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빨리 전선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안 풀어주면 전혀 우리가 그러면 계속 이 문제만 매달려서 갈 거냐? 이것도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다른 의견이 물론 뭐 전 정치도 잘 모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정원 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폭행? 예, 성폭행 사건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사건 봉합 또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수사 이루어지고 그러면 잊어라 그래요. 참아라. 이제는 극복할 때 됐지 않았니? 아직까지 그 생각이니? 이제 좀 그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2차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피해자인 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걸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자라는 소리가 사실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72년부터 시작해서 74년까지 2년 내내 완전히 미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베트남 전쟁과
반전이란 또 다른 안보 이슈가 또 같이 병행해서 가긴 했지만 경제, 민생 이런 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니? 이건 2년 동안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그 거대한 미국조차도 이런 거대한 헌법이나 국민 전체가 강간당한, 성폭행당한 것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민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이런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의 엄중함은 저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정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여당도 사실은 이쯤하고 좀 봉합합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차이를 일부러 네, 분명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저는 지난 총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거는 정의의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 입장이 만약에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잘못된 거긴 하죠. 근데 당장 내 삶은 어떻게 되는데 내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는 문제다 이거죠. 민주주의가 결국 민생이랑 연결된 문제예요. 사실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붓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결론 내지 않고 승부를 보지 않으면 더 이상 묻혀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민주 없이 민생 없다. 맞는 얘기죠. 이런 구호가 얘기죠. 있었죠. DJ 때 있었나요? 아니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없이 민생이 없죠. 민생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 고기 하나 더 주는 게 민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자기 권한을 찾을 수 있게끔 힘을 키워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힘을 더 확충시켜야만이 자기 몫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민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은 분명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이게 표출될 때, 이슈로 드러날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른바 표현해서 싸움의 기술적 측면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몰빵하지는 말자. 그렇죠. 원내 병행투쟁하자. 원내가 아니고 사회적인 방향이겠죠. 이제 물론 정답이 없죠.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이수호 장님하고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생각 다른 건 자연스러워. 예,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장 중요한 불의, 피해, 침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하고 보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특히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의 진정한 충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심리적 충격과 인식, 의식 사이의 괴리 상태를 해리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이 문제 해결 안 해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결국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네. 그 충격이 언젠가는 엄습을 하는 거죠. 그게 정신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뭐 갑자기 발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갑자기 공격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해온 게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아까도 말씀하신 친일 청산이 안 됐으니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친일의 문제, 그다음에 민족의 그런 아픔들, 분단의 문제, 그리고 독재의 문제 하나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일단 빨리 경제부터 산업부터 사는 것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종북 좌빨과 수구 꼴통으로 나뉘어서 내령 같은 상태이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네. 이 작은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건 역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끝까지 밝혀내고 어쨌든 드러내고 국민적인 합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된다면 우리 국민들과 국가 사회 전체에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결국 불행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 박사님 얘기는 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평소에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어야 유리한 싸움이고 오래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들으면 이제 뭐 잘못 들으면 그냥 듣는 사람은 그럼 이거는 어쩌자는 건데,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럼 제껴놓고 이제는 적당히 하고 내비두자는 거냐, 그럼 이걸로 가자는 거냐.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뭔가 차별성을 잘 못 만들어내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선거가 나겠느냐, 진보가 집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관점으로 보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번에 찍었는지 잘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갖는 문제식 중에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기관이 선거 개입하고 정치 개입한 얘기는 한국 민주화의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뭐랄까 정치적 행위라 그럴까요? 시민적 저항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아주 급격하게 판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 이 더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정치 세력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반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젠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여당은 그게 되지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이제 할 때가 온 거고,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쪽 진영 전체가 해보니, 그래도 이게 답이다. 우리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존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쯤에서 저는 한 번쯤 짚어볼 때가 된 것 같고요. 삶의 문제에서, 저는 진보 세력이 새로운 대안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 못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는 없다고 보는 편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문제이라고 봐요. 김한길 대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야당 지도부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 나와 계신 시민들도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하실 거고. 다행히 쉽게 이 동력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광장이 촛불이 더 커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이제 시국선언에 이어서 시국 미사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87년 이후 처음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열정은 점점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한 분, 공주놀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왜 안 돼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딴 세상에 사는 한 분이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놀이에 빠져 계신 이분이 빨리 사태 파악을 하시고 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인식이 천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계산된 포지션이에요. 잘 계산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참 진짜 늘 가슴 아픈 거는, 아까도 막 우리가 복잡한 논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피해자는 가해자가 벌 받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만 하고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피해자끼리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합의 봐줘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에. 네. 우리 작가가 아주 좋은 얘기를 써줬네요. 박근혜 대통령께 드립니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 알아주시고, 공약에서 내걸었던 국민 행복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인용한 거는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만든 말인가? 출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선가 있겠죠, 출처가?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 주제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에 미국 대선, 부시가 사실은 이 미국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켰어요. 그랬죠. 그죠. 기본적인 것까지 막 짓밟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미국 진보나 민주 진영 사람들이 왜 힐러리를 선택 안 하고 오바마를 선택했을까? 이 고민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쉬운 대답을 찾았으면 당연히 저는 힐러리로 갔을 거라고 봐요. 미국의 진보 세력. 그러나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전에 클린턴 집권 시대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굳이 어거지로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008년의 힐러리 노선이 아니라 오바마 노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 오바마가 있습니까? 어디 있겠죠. 오바마는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시 중에 찾아야 되나요? 희대의 조크다. 김어준이었으면 한마디 했어.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김지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철희 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최 교수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영입 1호로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아는데요. 김종인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안 의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 일이 10월 재보선뿐만 아니라 이후 안 의원의 정치 세력화 과정에서도 차질을 빚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질을 일부 빚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잘 가던 게 삐끗해서 그냥 무너지고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내상, 우리가 무협지 보면 이 외상과 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한 내상은 입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안철수 의원이 저는 심각하게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뭐 그냥 어느 언론처럼 왜 안철수 대표는 다 떠나냐 이런 정도로 이 왜곡해서 너무 좀 과장해서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뭐 어르신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좀 원로분들이 이 안철수 옆에 머물러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좋게 보는 거하고 좀 나쁘게 보는 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좋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너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할 때는, 존중하고 배려할 때는 그냥 수시로 얘기도 듣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의원은 사실 그런 게 약해요. 그냥 저분도 내 마음이랑 똑같겠지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어서 사람 대하는 게 사실은 좀 일반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빚어진 결과라고 하면 이해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나쁘게 보면 어떤 사람을 모셔다 놓고 곁에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 해서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여러 차이와 이 다름을 전제로 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게 리더십의 문제인데, 안 의원이 좀 심하게 아주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면 최장집 선생처럼 호의를 가지고 곁에 선 사람조차도 포용해서 같은 걸음으로 못 가는 리더십이라 그러면, 이건 진짜 본인이 정치 문법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지금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새정치 아니라 새정치 하랩이라도 그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든 최근에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의 새로움도 신선함도 보지만 이제는 리더십도 보는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의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넉넉하고 듬직하다는 걸 못 보여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안철수 의원을 볼 때 불편해할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이거는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못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본인이 풀어야 답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표창원 박사님이 읽어주시죠. 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이철희 소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국회의 모습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대를 타도의 대상인 악으로 바라본다면 대화나 협상의 틀 자체를 형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보수, 진정한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여당과 수구 쪽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수 쪽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진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 1번이고요. 질문 2번. 그들은 전혀 진보 쪽을 국정의 동반자, 사회와 국가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없는 듯합니다. 최소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협상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보수 측이 추구하는 국가 모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집권자 및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사리, 사욕, 추구, 말도 안 되는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 국회에서 드러나는 억지 주장 및 파행, 방송 및 언론 장악, 셀 수도 없는 그들의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런 행동으로 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게 될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과연 보수가 생각하는 국가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문 2입니다. 시카고에서 고국을 걱정하는 동포 청년 김우연 올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건 1시간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정답인지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 쪽에 진보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당장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 세력으로 안 들어가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같이 가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 강경파라고 흔히 표현되는 사람들. 저는 안보 보수 이런 말도 씁니다만 그분들에게 좀 눌려버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완전히 그냥 이제 패한 거죠. 제대로 힘도 못 쓰고 패해가지고. 숨만 쉬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예컨대 이해운 같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저는 경제부총리나 이런 거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괜찮은 보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이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사실 좀 바꿔주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고요. 보수가 원래 보수, 뭐 전통 보수라고 보든 뭐 무슨 보수라고 보든 원래 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싸움이 예고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싸움에서 만약에 개혁적 보수가 힘도 못 쓰고 깨졌다. 그리고 대선을 맞이한다 그러면 대선 성패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좀 암울한 상황이 올 테고 대한민국 미래도 좀 암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혁적 보수로 갔으면 좋겠고요. 보수가 말하는 국가 모델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수, 우리 흔히 말하는 강경보수나 안보보수의 국가 모델은 우리가 말하는 국가 모델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게 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수는 유신보수다. 통치하는. 네, 유신보수의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적절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 모델은 저는 박정희 모델일 거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 약간 수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박정희 모델인데 그 박정희 모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나눠봐도 우리가 원하는 거랑 완전히 상극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좋게 말하면 권위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북한하고는 철저하게 대립 노선을 가는 거고 야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경제도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불균형, 독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칙 특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수의 저는 국가 모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좀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신 보수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될 때도 온 것 같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짐은 곧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을 어린 백성 보듯이 하는 분이 저기에 계시니 더 깝깝한 거죠. 9월 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저녁 7시에 공개 방송하니까 미리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질문 보내주실 곳 그리고 예약 신청하실 곳 같습니다. 시사게이트 공식 메일 시사게이트@hani.co.kr 또는 공식 트위터 시사게이트로 보내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 꼭 보내주세요.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9월 4일 수요일 공개방송 신청도 많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게이트 8번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문, 정의의 문, 진실의 문을 열려고 늘 노력하는 저희들 많이 모자라지만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9월 4일 날은 꼭 현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요. 인사 다시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럼.